나도 며느리가 해준 음식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구나.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며느리는 냉장고로 가서 햇반 2개와 냉동 순대볶음을 꺼냈습니다. 이거 데워 드세요. 혜진아,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준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거야. 바라는 게 많으시네요. 요즘 며느리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내가 너희들 왔을 때 정성껏 대접해줬는데 한 번 정도는 부탁할 수도 있지 않니? 어머니,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다음부터 해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어머니도 저한테 얻어먹을 생각 마세요. 내가 언제 생색냈니? 오늘 하루 종일 손주 봐주고 처음으로 부탁한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앞으로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도 맞벌이라 바빠서 어머니 대접할 시간도 없어요. 말이야 다르고 다른 건데 조금 서운하게 느껴지는구나. 며느리는 점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저희한테 계속 뭘 바라시면 안 되죠. 바라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내가 지금 뭘 바랬니? 밥 한 끼 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야? 당연하죠, 어머니. 그리고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되잖아요. 꼭 요리까지 제가 해서 드려야 하나요? 어머니도 참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나영숙 씨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숙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30년을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평생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아들의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새벽 5시, 영숙 씨는 식당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온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에 쥐가 났던 겁니다. 그녀의 손은 뜨거운 국물에 데어 빨갛게 부어올랐고 허리는 이미 굽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지만 영숙 씨는 몸을 일으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눈앞에는 10살배기 승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학교에 갔을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그렇게 식당 일을 시작으로 공장, 가사도우미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서 6살 승우를 키우는 것은 전쟁 같았습니다. 특히 그 시절에는 이혼한 여자를 곱게 보는 시선이 드물었죠. 지남자도 못 지키는 사람이 애는 잘 키울 수 있으려나? 이웃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영숙 씨는 고개를 더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아들 승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편견과 싸워야 했죠. 우리 승우만큼은 떳떳하게 자라게 해야지. 영숙 씨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평일에는 식당에서, 주말에는 공장에서 일했죠. 심지어 명절에도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모아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32평 결코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영숙 씨에겐 황금성과도 같았죠. 집 열쇠를 받던 날 그녀는 아들 승우의 손을 꼭 잡고 새 집 거실에 섰습니다. 우리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 18살이던 승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또래 친구들처럼 아들에게 비싼 옷이나 장난감을 사주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자기만의 방을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승우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고 영숙 씨는 아파트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환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들만 행복하게 자라주면 그걸로 됐어. 승우는 어머니의 기대대로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식 날 영숙 씨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평생 일하느라 자신을 가꿀 시간이 없었지만 아들의 입학식만큼은 다른 부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죠. 엄마, 오늘 정말 예뻐요. 승우의 말에 영숙 씨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동안의 고단했던 시간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럽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죠. 대학을 졸업한 승우는 운 좋게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영숙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첫 월급날, 승우는 영숙 씨를 비싼 한정식 집으로 모셨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고급 식당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반상이 가득 차려졌고 승우는 수저를 들기 전 영숙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영숙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 어엿한 사회인이 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30년 세월은 값진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영숙 씨는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승우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랐을 뿐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작은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5년 전 37의 승우가 영숙 씨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차분한 말투를 가진 예비 며느리 정혜진이었죠. 영숙 씨는 처음 본 혜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혜진이 승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오빠한테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멋진 어머님이시네요. 혜진은 첫 만남에서 영숙 씨의 손을 꼭 잡고 인사했습니다.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죠. 무엇보다 혜진이 싱글맘으로 아들을 키운 영숙 씨의 고단했던 삶을 존중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혜진아, 우리 승우 잘 부탁해. 서툰 점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해 주렴. 결혼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첫 해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명절이면 승우 부부가 찾아왔고 영숙 씨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죠. 특히 며느리 혜진을 위해 더 신경 썼습니다. 평소 혜진이 좋아한다고 했던 잡채에 갈비찜, 송편을 꼭 준비했죠.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혜진의 칭찬에 영숙 씨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오랜 식당 생활로 다져진 요리 솜씨가 며느리의 인정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죠. 나중에 천천히 알려줄게. 우리 며느리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영숙 씨의 머릿속에는 가끔 꿈 같은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했죠. 평생 혼자서 가정을 꾸렸던 그녀에게는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 간절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혼 1년 차, 어느 날 승우의 전화 한 통이 그 평화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승우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죠.
이사, 어디로? 지금 사는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잠시 전화기 너머로 승우와 혜진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우의 목소리. 사실은 엄마 집에서 살면 좋겠다고.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저축도 못해요. 엄마가 양보해주면 안 될까요? 영숙 씨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평생 모아 마련한 자신의 아파트를 내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승우의 다음 말에 마음이 흔들렸죠. 혜진이랑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집은 너무 좁아요. 엄마가 계신 집이면 아이 방도 따로 만들 수 있고. 손주. 그 단어는 영숙 씨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사랑하는 손주를 품에 안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으니까요. 자신이 못다 이룬 가족의 꿈을 아들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정말? 너네가 임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네,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요. 혜진이는 아파트 가기 전에는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대요. 영숙 씨의 머릿속에는 분홍색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손주의 모습을요. 고민 끝에 영숙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작은 월세방으로 옮기고 아들 부부에게 아파트를 내어주기로 한 것이죠. 알았어. 엄마가 이사할게. 너희 신혼부부가 더 넓은 곳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영숙 씨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비우고 동네 끝자락 작은 월세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평수로 치면 10평이 조금 넘는 공간이었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다만 아파트 명의는 여전히 영숙 씨 앞으로 두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들 부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혜진은 아파트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벌써 어떻게 꾸밀지 계획을 세우는 듯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영숙 씨는 혜진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결국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승우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하지만 이 모든 희생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숙 씨는 이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영숙 씨가 월세방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들 승우가 전화로 혜진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왔던 것이죠. 엄마, 혜진이랑 산부인과를 가봤는데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2달 정도 됐대요. 영숙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정말? 아이고, 이런 경사가. 내가 잔치상이라도 차려야겠다. 언제 와? 그렇게 영숙 씨는 아들 부부를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하게 준비했죠. 소갈비, 잡채, 동그랑땡, 된장찌개. 평생 식당에서 익힌 솜씨로 만든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혜진의 말에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입덧은 없니? 아직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잡채가 정말 맛있네요. 혜진이 잡채를 맛있게 먹는 모습에 영숙 씨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특히 임신한 며느리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더욱 보람찼죠. 우리 혜진이 잡채 좋아하는구나. 다음에 또 해줄게.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는 가끔씩 영숙 씨의 월세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따라 어머니 잡채가 너무 먹고 싶어서요. 혜진의 말에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의 음식 생각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내가 금방 해줄게. 잠깐만 앉아 있어. 영숙 씨는 작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기뻤죠. 어머니, 갈치조림도 정말 맛있던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요청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영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식을 부탁했죠. 오늘따라 갈비찜도 먹고 싶어요. 저녁에 가서 먹고 가도 될까요? 영숙 씨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해준 만큼 우리 아들도 대접받겠지. 영숙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 시장에 나가 좋은 재료를 고르고 하루 종일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오빠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영숙 씨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자 혜진의 요청은 더 구체적이고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집 청소 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영숙 씨는 이런 요청에도 미소를 지으며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승우의 전화를 받았을 때 영숙 씨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랐죠. 엄마, 아들이에요. 이승민이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병원으로 달려간 영숙 씨는 작은 손주를 처음 안아보았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단숨에 모든 피로와 서운함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우리 승민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손주가 태어난 후 아들 부부와의 연락은 더 뜸해졌습니다. 처음 몇 주는 신생아를 돌보느라 바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오랜 시간 연락이 없었죠. 영숙 씨는 손주가 보고 싶어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대부분 지금 바빠요.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승민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처음에 영숙 씨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이제 8달이 된 승민이가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영숙 씨는 아들 집에 찾아가 아침부터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이유식도 직접 만들어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행복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주를 맡기는 일이 점점 잦아지더니 당연한 일이 되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 부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했지만 손주를 맡길 일이 있을 때만 영숙 씨에게 연락했죠. 영숙 씨는 비록 지금은 서운하지만 언젠가는 자식들도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리라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을 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영숙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전날 혜진이 전화로 손주 승민이를 봐달라고 했기 때문이죠. 벌써 10달이 지나 돌을 앞둔 승민이는 이제 기어다니고 가끔은 손을 잡아주면 몇 걸음 걷기도 했습니다. 아침 7시 아들 집에 손주를 봐주러 도착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아마 저녁 7시쯤 올 거예요. 영숙 씨는 손주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나갔죠. 승민아, 할머니랑 하루 놀자. 영숙 씨는 온종일 손주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이유식을 먹이고 낮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죠. 승민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에는 집 청소도 하고 저녁에 먹일 음식 준비도 했습니다. 아직 관절염이 있어 무릎이 아팠지만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죠. 아이고, 어쩜 이리 이쁠까? 낮잠에서 깬 승민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영숙 씨는 그렇게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오후 5시.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 씨는 놀랐죠. 혜진아, 벌써 왔니? 7시에 온다고 했잖아. 혜진은 대답 없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회사 일이 일찍 끝나서요. 승민이 잘 놀았어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놀았지. 이유식도 잘 먹고 낮잠도 잘 자고. 혜진은 냉장고를 열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았죠. 영숙 씨는 하루 종일 돌봄에 지쳐 있었지만 며느리가 일찍 온 것이 반가웠습니다. 혜진아, 나 좀 쉬고 싶은데.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혜진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원래 7시까지는 봐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만 고생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손주 돌보느라 제대로 식사도 못했던 것이 생각났죠. 혜진아, 배고프지 않니? 그럼 뭐 좀 먹을까? 며느리는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도 며느리가 해준 음식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구나. 영숙 씨의 솔직한 말에 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며느리가 마지못해 일어났죠. 알겠어요. 며느리는 요리를 하는 대신 냉장고로 가서 햇반 2개와 냉동 순대볶음을 꺼냈습니다. 이거 데워 드세요. 영숙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바란 것은 혜진이 직접 해주는 따뜻한 음식이었는데 햇반과 냉동식품을 꺼내놓다니요. 혜진아,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준 음식을 먹고 싶다는 거야. 혜진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습니다. 바라는 게 많으시네요. 요즘 며느리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부부를 위해 정성껏 요리했던 시간들, 손주를 돌봐주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래도 내가 너희들 왔을 때 정성껏 대접해줬는데 한 번 정도는 부탁할 수도 있지 않니? 며느리는 전자레인지에 냉동식품을 넣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다음부터 해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어머니도 저한테 얻어먹을 생각 마세요. 그 순간 영숙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올라왔죠. 내가 언제 생색냈니? 내가 너희 집에 오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요리해달라면 언제든 해다 줬는데. 혜진은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도 맞벌이라 바빠서 어머니 대접할 시간도 없어요.
내가 평생 모아 마련한 집을 너희에게 내어주고 이사 와서는 요리해달라는 요청에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었어. 손주 봐달라면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봐줬고, 그러면서도 너네한테 뭐라도 바란 적 있니? 조금 서운하게 느껴지는구나. 며느리는 점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주신 거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저희한테 계속 뭘 바라시면 안 되죠. 저희도 살기 바빠요. 영숙 씨도 이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라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내가 지금 뭘 바랐니? 밥 한 끼 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야? 며느리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그리고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되잖아요. 꼭 요리까지 제가 해서 드려야 하나요?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매번 손주 봐주는 시어머니한테 냉동식품 대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구나. 그럼 밥 해주는 며느리 따로 구해보세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며느라, 내가 언제 이런 거 부탁한 적 있었니? 나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먼저 나서서 밥이라도 한 끼 대접했을 것 같구나. 됐어요. 어머니랑 말싸움하고 싶지 않으니까 손주 다 보셨으면 나가세요.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 나가라고. 영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그동안의 서운함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여긴 내 집인데? 나갈 거면 내가 나가야지.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집의 명의가 여전히 영숙 씨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았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승우가 들어왔습니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급히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이상해요. 갑자기 이 집이 자기 집이라고. 승우는 당황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영숙 씨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고여 있었죠. 승우야, 내 와이프한테 밥 한 끼 해달라고 했다가 나보고 나가라고 했단다. 아들은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죠. 엄마, 요즘 같은 시대에 며느리한테 요구하면 욕먹어요. 여태까지 잘 지내셨으면서 갑자기 왜 이러세요? 요구가 많다고?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바랐니? 하루 종일 너희 아이 봐주고 밥 한 끼 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요구야?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혜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숙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 필요할 때만 찾는 도우미가 아니야. 너네는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고마웠던 적 있니? 당연하죠. 저희도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고마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승우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야. 너네들이 나가거라. 아들 부부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숙 씨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영숙 씨는 승민이를 한번 쓰다듬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난 이제 돌아갈게. 앞으로는 손주 봐달라고 연락하지 마. 너희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진심으로 나를 가족으로 대할 때 다시 오렴. 그렇게 영숙 씨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승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영숙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냉담한 말들이 마음 깊이 박혀 있었죠. 특히 며느리 혜진의 나가세요. 라는 말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울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영숙 씨는 차분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68세의 주름진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바보 노릇 그만하자.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었죠.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집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부동산 중개사 박 씨는 영숙 씨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영숙 씨가 월세방을 구할 때 도움을 받았던 분이었죠. 제 아파트 내놓으려고요. 박 씨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아드님 부부가 살고 계신 그 집을요? 영숙 씨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매로 내놓을 테니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과 상의하신 건가요? 영숙 씨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박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의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금매로 내놓아도 좋은 가격에 빨리 나갈 겁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서류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전화기를 꺼놓았죠. 아들의 전화는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놀랍게도 이틀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영숙 씨의 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역세권의 학군도 좋아 인기가 많았죠. 게다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았으니 금방 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숙 씨 계약금 받으셨습니다. 이제 아드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박 씨의 말에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영숙 씨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온 부재 중 전화가 수십 통 있었죠. 그리고 막 읽기 시작한 문자들. 처음엔 사과하는 내용이었다가 점점 걱정스러운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도 안 되고. 정말 걱정했다고요. 승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영숙 씨는 차분히 대답했죠. 나 집 팔았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승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내가 팔았어. 2달 후에 이사 나가야 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영숙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와이프가 나보고 나가라고 했잖아. 너네들이 해준 만큼 나도 똑같이 대접해 줄 거다. 전화기 너머로 승우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곧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함께 전화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제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혜진아, 난 그저 내 말대로 했을 뿐이야. 너희가 나한테 바라는 것처럼 나도 너희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했어. 우리 서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해주지도 말고 지내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집을 다시 돌려주세요. 우린 어디로 가야 할지. 영숙 씨는 혜진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계약금도 받았고 2달 뒤면 완전히 남의 집이 되는 거야. 그렇게 전화를 끊은 후 영숙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승우와 혜진이 월세방을 찾아왔습니다. 승우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혜진은 계속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승우가 영숙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숙 씨는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너네는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구나. 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승민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해요? 이제 됐어. 돌아가. 내가 평생 너를 키우느라 바쳤던 세월, 너희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던 시간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바보 노릇 안 할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을 더 울며 사정했지만 영숙 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갔죠. 2달 후 영숙 씨의 아파트는 완전히 팔렸습니다. 시세가 올라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었죠. 아들 부부는 결국 짐을 싸서 나갔고 새 주인이 입주했습니다. 영숙 씨는 받은 돈으로 조용한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새 집에 짐을 풀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죠. 가끔 손주 승민이 생각이 날 때면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곧 추억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들 승우는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지만 영숙 씨는 더 이상 받지 않았죠. 이제는 내 삶을 살 차례야.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승우가 보낸 것이었죠. 편지에는 그동안의 상황과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었죠. 아직은 내 시간이 필요해.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정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귀뚜라미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고요함.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한 희생도 참고 견디는 인내도 필요 없었죠. 참 평화롭다.
영숙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68세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아들 부부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결정은 옳았습니다. 영숙 씨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으니까요.